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 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우와! 제가 지금 강 계속 찍고 있거든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딱 카메라 싹 들어가면 힘이 나네.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역사는 최태성! 하고 귀를 딱 부르들면 갑자기 이렇게 풍! 오! 뭐 이런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대사는요, 여러분 흐름이에요. 현대사는 그 흐름을 잘 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광복이 됐어. 우리가 지금 광복이 됐어. 1945년 광복이 됐어. 자,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못한 거야.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임시정부 수립, 그다음에 신탁통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렸어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참여할 것이냐 때문에 이게 대립이야. 안 돼. 휴회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죠.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 수립을 하자라는 주장을 한단 말이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남북 분단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네.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었지.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결국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을 못 보고 아예 결렬이 돼버려요.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간다? 이 문제가 바로 결국은 유엔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더라. 유엔에서 그래 그러면 남북한 총선거해 라고 이제 소련이 반대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남한만이라도 총선이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해 라고 해서 열리는 게 바로 남한만의 50총선이란 말이야. 이 50총선에 반발했던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죠. 먼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이 남북협상이 있었고,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놨던 남북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이 여수 순천 여순 사건 11구 사건과 같은 이 50총선에 대한 어떤 반대. 물론 이제 여순 사건은 50총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50총선이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죠? 요 흐름들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저 딱 스탑 시키시고요. 다시 뒤로 돌려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 요거 지금 순서대로 나열했지만 선생님은 이거 그냥 툭툭툭 나열한 거 아니에요. 다 인과관계를 틀어가지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라고요. 그걸 자꾸 반복해 들어야 돼. 요 흐름이 중요한 거야. 여기 바로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48년 있었던 사실들 모습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짜잔 가봅시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두 번째 시간. 자, 드디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임시를 떼어내고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이죠. 자, 50총선거, 민주적 총선거로 재헌국회 구성, 재헌헌법 제정. 와우, 여러분들 이 50총선거는요 정말 이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잠깐 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좀 쳤어. 미안해. 좀 소리가 약간 좀 했을 거야. 네, 우리 감독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지금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제가 쳤어요.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그 세계사의 역사를 보시면요. 세계사 특히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보시면 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투표 한 장권을 얻기 위해서 싸운 선거권을 하나 얻기 위해서 싸운 그 역사가 바로 민주주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는 친구가 뭐 여학생이야 남학생이야? 조카 여학생 한번 봅시다.
여자들은요 투표권이 원래부터 없었어요. 남성들 그것도 돈이 맨 처음에 이제 귀족들이었지. 귀족 남자들이었지. 그 다음에 막 싸운 거야. 우리도 투표권 줘. 라고 해서 그 다음 투표권을 가진 거는 돈 많은 남자들이었어요. 왜 돈 많은 남자들만 가져? 우리도 줘. 라고 해서 그 다음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 남성들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다 남성들이었잖아. 그러다 또 싸운 거야. 여성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권리가 있다. 달라! 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바로 여성들 투표권이에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역사야.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내 투표권을 찾아내겠다라고 해서 싸웠던 게 바로 민주주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 투표권 한 장을 얻는데 그냥 너 가져, 너 줄게. 절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요. 여성들의 그 투표권 얻어내기 위해서 여성운동이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투표 선거예요, 여러분들. 그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그 투표권 한 장 얻어내기 위해 싸웠던 그 세계 민주주의 역사, 그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단 하루에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50총선은 뭐냐면 이거는 보통 선거예요. 남녀 평등하게 누구나 다 참여해가지고 한 거. 그러니까 몇백 년의 그 세계사 민주주의 역사를 단 한순간에 그냥 해버린 거야, 이걸.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 마이 갓.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오 마이 갓. 이거 지금 하루에 다 해버린 거야, 이거를. 몇백 년의 그 민주주의를 압축해서 그냥 하루에 다 해버린 거야. 여자도 투표했어요. 남성도 투표했어요. 신분차별 없었어요. 다 누구나 똑같이 표 한 장씩 갖고 정당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투표했던 거예요. 엄청난 역사 사건이 바로 50총선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 사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고 50총선 이렇게만 접근하지 말아달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0총선. 여러분 총선은요, 총선, 이게 선거를 보면 여러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다. 총선과 대선의 차이가 뭘까? 총선은 누굴 뽑는 거야?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대선은 누굴 뽑는 걸까?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총선하고 대선하고 헷갈리면 안 돼. 2017년에는 대선이 있겠지? 있지. 2017년 대선이 있지? 12월 달일 수도 있고 이전일 수도 있고 뭐 어쨌건 간에 이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총선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근데 왜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야? 알아?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 즉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대선을 먼저 안 치르고 총선을 먼저 치렀을까? 왜 대통령 먼저 안 보고 국회의원들 먼저 뽑았을까? 무슨 법이 있어야 뭐 대통령 뽑고 말고 날 거 아니야.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군데? 국회의원이잖아. 그러니까 총선이 먼저지.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여기 순서야, 여기 순서. 그래서 총선, 1948년 50총선이 제일 먼저 치러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 뽑았고요. 여기서 이제 헌법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국호 대한민국. 이미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반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1919년 4월 13일 날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딱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딱 정식으로 딱 건국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대통령 중심제에 기반한 민주공화정. 이 민주공화정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광복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민주공화정을 만들겠다. 저쪽 예난에 있었던 대한독립동맹도 임시정부 민주공화정 만들겠다.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민주공화정은 목표였어요, 목표. 그래서 민주공화정이 채택이 되었다. 50총선거에 의해서 이 민주공화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Republic of Korea. 그죠? 민주공화정 나오고 있잖아요.
50총선거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1948년 50총선거에 의해서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정부 수립 볼게요. 자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 정부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9월 달에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수립을 하는데 국제연합의 승인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남북에 이제 정부 두 개가 지금 들어선 거죠. 그게 이제 좀 이제 파국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죠?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이제 전쟁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 북한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출발을 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일파들에 대한 청산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실은 1945년 광복되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군정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단은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떤 정치의 어떤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자. 너희들 나라 세운 다음에 해라고 해서 미뤄졌다는 얘기예요. 나라 너무 흥분했어 지금 내가. 너무 흥분했어 지금. 정의를 세워야 되고 정의를.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의를 세우는 일, 바로 친일파에 대한 청산. 이거 먼저 나 지금 연설을 하고 있어. 지금 막 연설을 지금.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헌국회. 재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헌법을 만든 국회. 50총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재헌국회잖아요. 그 재헌국회에서 바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걸 이제 줄여서 반민특위라 그래요.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걸 이제 반민특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민족행위자, 친일파들을 찾아가지고 벌을 주는 것. 이걸 바로 재헌헌법에서 이미 규정이 돼요. 이건 헌법적으로도 이건 확실하게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 왜? 그게 정의니까. 그게 정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반민특위 활동, 친일 인사조사, 반민족 행위자 공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끌려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 인물 누굴까요? 최남선 끌려갑니다. 최남선, 육당 최남선. 그 엄청난 그 문학가 최남선이 끌려가. 이광수도 끌려갑니다. 이광수 그 최초의 그 소설 무정, 근대 소설 무정, 그 이광수. 최린도 끌려갑니다. 최린 그 저 민족 대표였던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막 줄줄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사람은 정말 조선이 낳은 천재.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법정에 갔을 때 최남선은 이야기합니다. 벌 받겠다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역사의 정기가 바로 세워진다고. 그래도 최남선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광수는 좀 달랐습니다. 이광수는 자기의 변을 내놓습니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일본이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행동 아니었겠느냐 라는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은 이 친일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친일파들에 대해서는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 저는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소시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 지은 사람들을 언제까지 그 기한이 지나면 이제 묻지 않는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소시효 없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시면 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막 90살 넘은 할아버지 막 끌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독일은 정확하게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서 끝까지 처벌함을 통해 가지고 이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봤어. 90살 먹은 사람이 막 끌려가 감옥에. 그럼 나중에 여러분 나치 활동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 한다고요. 왜냐면 나중에 나도 잘로 되니까. 물론 독일의 어떤 그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일본의 3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 아니냐. 그 36년 동안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독일과 우리 식민지를 비교하면 안 된다. 기간 자체가 다른데 그 짧은 기간하고 36년이 엄청 긴데 너 36년 살아봐라. 야. 너는 안 그럴 거 아니야. 저한테 사태질하면서 물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당시 살았던 그 평범한 사람들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 창씨개명이요. 일본성으로 바꾸는 거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 다 했어요. 안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반민족 행위자라고 처단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하면서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제에 저항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저항 정신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 지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인들이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면서 정확히 썼단 말이에요. 일왕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썼던 그 지식인들만큼은 그런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앞장서서 일본 제국주의 연장에 정말 몸 바쳐서 호의호식하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돈 많이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사람들만큼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들 책임을 안 지면 나중에 그런 일들 벌어졌을 때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일제강점기 때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역사에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쭉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나중에 여러분 나라가 또 만약에 그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역사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승만 정부가 이게 소극적으로 이 친일파 조사를 좀 합니다. 결국 이 반민특위 활동을 정지시켜요.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변, 지금 당시 이 북한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일단은 지금 이승만 정부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승만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반민특위 열리면 막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니까 행정부 자체가 지금 막 와르르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끌려가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과의 어떤 대립 관계 속에서 이승만 정부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 현실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현실 우선순위를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이승만 정부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북한이 지금 언제 쳐들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지금 여기도 끌려가 저기도 끌려가 이런 정부가 되겠냐는 얘기죠. 안 된다.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나라가 지금 처음 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흔들어 버리면 나라 같이 망하자는 거냐 라고 이승만 정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 활동을 중지시켰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승만 정부 측에 또 변을 또 이렇게 또 목소리 내서 또 이야기도 해줍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반민특위 입장에 또 이렇게 목소리 내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왜요? 판단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판단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과연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 출발하는 어떤 이 순간, 이 시점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 시점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일파 청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숙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토지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 일제강점기 동안에 그 일본 지주, 그 엄청난 일본 지주 밑에서 소장 노릇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차별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잖아. 이제 나라를 찾은 거야. 이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그 토지를 내가 이제 돌려받는 거, 내 땅 한번 가져보는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들의 소망이었거든요. 이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게 바로 또 이 대한민국 정부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단행합니다. 바로 농지개혁. 자, 이 농지개혁 법 제정합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해서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이 방법은요,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한가단 토지 소유 3정보를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 토지 이상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3,000평 갖고 있어. 내가 3,000평까지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이상의 토지는 유상으로 국가에 팔아야 돼. 국가가 유상으로 사는 거야. 근데 난 땅이 없어. 그럼 국가로부터 내가 땅을 받는 거야. 대신 돈을 주고 받는 거야. 이런 식의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 그러니까 무상분배, 그러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상매수, 유상분배입니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이건 조금 하기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 결과는요, 식민지 지주제가 소멸합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자기 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했죠. 친일파 숙청, 농지개혁, 토지 나눠주는 거. 친일파 숙청은 못해요. 그런데 농지개혁은 해요.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잖아요. 북한 인민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땅 나눠주는 걸 거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 뭐야? 이승만 정부 때는 땅도 안 나눠줬는데 김일성 내려오더니 땅 나눠주네? 김일성 정부 만세! 여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이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토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를 갖게 되는 순간 불안한 거죠. 김일성 밀고 내려와가지고 내 땅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 결국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남한의 급속한 공산주의화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를 또 이뤄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농지개혁은 이제 그만큼의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들 바로 친일파 청산, 반민특위, 그다음에 농지개혁 두 가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별 채우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그리고 1948년도에 이 대한민국 정부 임시를 딱 떼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지금의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그 모습, 그 히스토리를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신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이 좀 아파요. 이제 또 전쟁이 있죠. 자, 왜 우리는 전쟁을 겪어야 되고 동족 상대 비극을 겪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